그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빈 밥그릇이 3개 놓여 있었고 국그릇에는 아침부터 식어버린 물기만 남아 있었다. 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누구도 이 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오빠가 나간 지 사흘째였다. 숙부가 함께 나간 지도 같은 시간이었다. 학도병 소집 영장이 왔을 때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앞에서 잠깐 멈칫했을 뿐이다. 숙부는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고 둘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여자는 20살이었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책을 읽고 문장을 쓰고 언젠가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 하지만 1950년 여름 그런 생각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간도 함께 죽였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저녁이 되면 대문 앞을 서성이고 밤이 깊어지면 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전부였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소식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여자는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했다. 실을 꿰고 헝겊을 기우고 손끝이 따가워질 때까지 바늘을 움직였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가을이 왔다. 전선은 요동쳤고 사람들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론가 흩어졌다. 여자의 집에도 소문이 들렸다. 학도병 부대가 전멸했다는 이야기. 숙부가 다녀갔다는 마을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자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어머니도 울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주 앉아 밥을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겨울이 왔다. 집은 점점 비어갔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독대의 항아리도 하나씩 줄어들었다. 여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돌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해 겨울, 여자는 처음으로 원고지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다. 종이 위에는 몇 개의 점만 찍혔고 여자는 그것을 구겨 던졌다. 쓸 수 없다. 그 생각이 확실해지자 여자는 원고지를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다. 1951년이 지나고 1952년이 왔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여자는 21살이 되었고 22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오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숙부의 이름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다. 여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이유도 받아들일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여자도 그 흐름을 따라갔다. 결혼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축하도 길지 않았다. 여자는 새 집으로 갔다. 새 이름으로 불렸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 한 해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다. 또 한 해가 지나고 2번째 아이가 왔다. 3번째, 4번째, 5번째. 시간은 그렇게 채워졌다. 여자는 날마다 젖병을 씻었다. 기저귀를 삶았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웠다. 밤이 깊어지면 남편의 옷을 개고 이튿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 반복 속에서 여자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1955년, 1958년, 1963년. 연도는 지나갔지만 날들은 구분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은 비좁아졌다. 학비가 필요했고 생활비가 부족했다. 여자는 시장에 나가 물건을 샀고 값을 깎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여자는 장롱을 열었다. 오래전 넣어두었던 원고지 묶음이 누렇게 발에 있었다. 여자는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펜을 들었다. 하지만 쓰지 못했다. 아이 하나가 뒤척였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물을 마셨다. 여자는 원고지를 다시 접었다. 펜을 서랍에 넣었다. 불을 껐다.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떠올리지 않았다. 1965년이 되었다. 여자는 34살이었다. 5 아이의 어머니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고
시댁의 며느리였다. 그 외에 정체는 없었다. 그해 가을 여자는 우연히 신문에서 작은 공모전 광고를 보았다. 단편소설 모집. 여자는 그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곧 신문을 접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쓴다고. 그 생각이 먼저 왔다. 아이들 밥을 차려야 했고 빨래를 널어야 했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원고지를 펼칠 시간도 이유도 없었다. 1968년 여자는 37이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고 집은 조금 조용해졌다. 오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널고 나면 1시간 정도 남았다. 여자는 그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오래전 읽었던 소설들, 도서관에서 빌려온 잡지들,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무언가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문장이 보였고 리듬이 들렸고 이야기의 결이 느껴졌다. 어느 날 여자는 다시 원고지를 꺼냈다. 이번에는 펜을 들고 망설이지 않았다. 첫 문장을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한 줄이 두 줄이 되었고 한 장이 두 장이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원고지는 조금씩 쌓여갔다. 여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남편이 출근한 뒤 그 짧은 시간 동안 글을 썼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969년 겨울 원고가 완성되었다. 여자는 그것을 봉투에 넣었다. 우체국에 가서 붙였다. 문해지 공모였다. 당선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났다. 답장이 왔다. 여자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결국 천천히 종이를 꺼냈다. 당선. 그 단어가 보였다.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울지는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1970년 여자는 40살이 되었다. 그해 봄 첫 작품이 활자로 인쇄되었다. 제목은 나무기였다. 미술 전시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고 전쟁의 기억과 한 여자의 내면을 담은 소설이었다. 문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40살 신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이례적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자는 그보다 다른 것에 주목했다. 어떤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의 글을 읽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편지를 오래 읽었다. 그리고 다시 원고지를 펼쳤다. 이후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 편의 소설을 쓰고 또 한 편을 썼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안일은 계속되었지만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지켜냈다. 1974년 여자는 43이 되었다.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첫째 아들이 병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고 진단은 점점 무거워졌다. 여자는 매일 병실에 있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이마를 닦고 밤을 지새웠다. 글을 쓸 수 없었다. 원고지를 펼쳐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해 가을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여자는 장례를 치렀다. 사람들이 다녀갔다. 위로의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귀가 멀어버린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여자는 원고지를 꺼냈다.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손은 움직였다. 첫 문장이 나왔다. 울기만 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여자는 그날부터 다시 썼다. 아들의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다. 다만 상실에 대해, 견디는 일에 대해,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썼다. 1979년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다. 남편이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자는 다시 병실을 지켰다. 남편의 손을 잡고 호흡을 지켜보고 기도했다. 하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다. 여자는 48이 되었고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여자는 그 빈집에서 매일 아침을 맞았다. 어느 날 여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는 계속 썼다.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고통에 대한 기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삶에 대한 문장을 써내려갔다. 1980년대
여자는 이미 중견 작가가 되어 있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제목들은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서는 하나였다. 위로하지만 달래지 않는다. 희망을 말하지만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님의 글은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여자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견디기 위해 썼을 뿐입니다. 1990년대가 왔다. 여자는 60을 넘겼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원고지 위를 움직였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출간되었다. 전쟁의 기억을, 어린 시절의 풍경을, 사라져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다. 독자들은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느 강연회에서 누군가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 행복하셨나요? 여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쓰고 있을 때는 적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왔다. 여자는 70을 넘겼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글은 계속 나왔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가 출간되었다. 전쟁, 오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다. 전쟁 이야기를 쓰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10년이 되었다. 여자는 80살에 가까워졌다. 병원을 오가는 날이 많아졌고 원고지를 펼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펜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며 여자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20살 여름 오빠가 나가던 날. 원고지를 처음 구겨 던지던 날. 40살에 처음 소설을 발표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다. 2011년 1월 여자는 세상을 떠났다. 부고가 나갔다. 신문에는 여자의 이름이 실렸다. 박완서.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40에 등단한 신인이 아들과 남편을 잃고도 글을 놓지 않았던 작가가 평생 상실을 기록하며 살아온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독자들은 책을 다시 꺼냈다.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오래전 읽었던 문장들을 다시 읽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쓴 적이 없다. 견디기 위해 썼다. 그 문장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변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독자가 헌책방에서 나목을 샀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누군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메모는 오래된 것이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박완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다만 쓰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말은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 중 하나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한 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던 집에서 원고지를 구겨 던졌던 여자는 결국 다시 펜을 들었다. 40살에 너무 늦은 나이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그리고 그는 끝까지 썼다. 쓰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그가 남긴 책들은 지금도 서점 한 구석에 꽂혀 있다. 누군가 그것을 꺼내 읽는다. 첫 페이지를 펼친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도 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박완서의 삶 전체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